한 학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5장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 중에 5장이 끝날 거고 그랬을 때 남아 있는 6장, 7장까지가 이제 1학기의 분량인데 6장, 7장은 내용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4장, 5장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정성 들여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 유척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전에 수업을 할 때 운동량 보정 법칙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즐이 있을 때 아니면은 카트가 있을 때 이 노즐이나 카트에 작용하고 있는 반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벡터식이니까 X방향, Y방향, Z방향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던 것이 프로펠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돌면서 공기를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때의 반력을 이용해서 이 비행기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라 했는데,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프로펠러 앞뒤에서의 속도를 알고 싶어 하죠. 프로펠러 앞뒤는 워낙 거리가 가까워서 여기 지금 이렇게 과장되어 그렇지만은 면적 차이가 거의 없을 거니까 V2의 속도가 V3의 속도니까 여기서를 우리가 VP다, 속도는 VP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지금 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여기까지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모멘텀에 대해서 해보면 RX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얘인데 AP가 아직 뭔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만큼 여기 A1에 비해서 1번 단면적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어들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AP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널리시스를 더 하는데, 모멘텀 컨저베이션 롤을 1번하고 4번 단면으로 이루어진 컨트롤 발륨을 적용을 해봤더니 이 RX라고 하는
발력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미지수입니다. 그죠?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2번 단면에서의 스태틱 프레셔하고 3번 단면에서의 스태틱 프레셔를 우리가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발륨 2번, 3번에 대해서 컨저베이션 오브 모멘텀을 해보면 이 컨트롤 발륨에 작용하고 있는 폴스의 합은 질량유랑 같다 그랬으니까 나가는 질량유량에다가 그때의 속도 빼기 들어오는 질량유량에다가 그때의 속도를 곱해주면은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이 완성이 되죠. 2번, 3번 단면으로 이루어진 컨트롤 발륨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1번, 4번과 마찬가지로 x방향으로 힘은 이게 아니죠. 틀렸다 지금. 0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좌변 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앞에서 아까 전에 오전에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1번, 4번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는 어떻게 되느냐? 1번은 프로펠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니까 여기는 P1은 대기압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4번도 프로펠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의 프레셔는 역시 대기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학기 때 더 배우면 알겠지만은 스트림 라인이 여기서는 그려보면은 여기서는 평행해요. 그 다음에 2번, 3번 단면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평행하면 그때는 스트림 라인을 가로질러서 프레셔가 일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생각을 해보면 4번 지점에서도 프레셔가 대기압과 같아요. 그래서 1번, 4번 지점에서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는 힘은 발력만 있는 거지 프레셔 폴스는 없습니다. 근데 2번, 3번 단면에서는 여기서는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보게 되면 얘들이 패러럴 하지 않죠. 그죠? 서로 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 프레셔 폴스를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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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력이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음.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컨트롤 발림이죠. 그죠? 질문의 의도를 알겠는데 네트 프레셔 폴스가 잠시만요. 이게 뭐냐 하면 질문 잘했는데 이 컨트롤 발륨에 보게 되면 1번 단면하고 4번 단면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도 프레셔가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 스트림 라인의 수직한 방향으로 다 프레셔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것들 X 성분이 있겠죠. 이것들 X 성분 어떻게 돼요?
결국 요 커버처에 사용한 면적 요만큼에 작용하고 있는 대기압이죠. 그죠?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위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2번하고 3번 단면에서 프레셔는 당연히 같지 않을 거예요. 왜 같지 않을 것 같아요? 프로펠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프로펠러가 유체에다가 무슨 일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펠러가 열심히 돌고 있잖아요. 돌면서 무슨 일을 해주는 거예요? 선풍기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선풍기 앞에 바람이 세지죠. 그죠? 바람이 나오죠.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프레셔 입장에서. 선풍기가 일을 해줘서 유체에 압력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압력 차이에서 바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프로펠러가 돌면서 유체에다가 프로펠러 도는 것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 일이 유체에 전달이 되는데 유체에 전달됐을 때는 어떤 형태로 전달되느냐? 일단 프레셔를 높여줍니다. 프로펠러를 통해서 프레셔가 올라가면 베르놀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은 프레셔가 올라가면 에너지 전체가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해준 일이 유체의 압력의 형태로 저장이 된 거예요. 3번 단면에서. 그래서 2번하고 3번에서는 프레셔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단면에 대해서 운동량 보정 법칙을 통해서 RX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RX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퀘이션 2라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RX를 알려고 하는데 RX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더니 2번과 3번 단면에서의 프레셔의 차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 2번 단면과 3번 단면에서의 프레셔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쓰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인가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프로펠러가 이렇게 막 돌고 있으면 여기 2번하고 3번 단면 사이를 우리가 인비시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고체 경계면이 막 돌아가서 유동에다가 일을 해주니까 저기는 마찰이 아주 심한 연력이 될 거예요. 고체 경계면하고 프로펠러하고 공기와 마찰이 아주 심한 연력이 될 것 때문에 비스코스 리전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인비시드 가정을 하는 것은 터무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2번 3번의 압력 차이는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스트림 라인을 그려서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적용하는데 1번 지점의 프레셔를 알죠. 2번 지점 지금 모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스트림 라인 하나를 그릴 수 있죠. 여기 1번하고 2번 사이는 우리가 인비시드로 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는 고체 경계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3번 단면하고 4번 단면 사이에도 스트림 라인 하나를 그려서 이 구간도 우리가 인비시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인비시드는 사실은 가정이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프로펠러 뒤쪽은 비스코스 이펙트가 프로펠러 주변에서 많이 생겨나서 뒤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여전히 원래는 비스코스한 구간인데 문제를 위해서 여기는 인비시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 풀기를 위해서.
그래서 공기 유동이고 높이 차이는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빼고 압력 항하고 키네틱 에너지 항을 갖고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1번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이니까 PATM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B2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3번 단면하고 4번 단면 사이에 베르놀리 이퀘이션 정리하면은 P3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P2, P3에 대해 정리됐으니까 이퀘이션 3하고 이퀘이션 4를 서로 빼주면 P3-P2가 되겠죠. 이퀘이션 4 빼기 이퀘이션 4배가 P2였네. 그래서 이 결과를 앞서 이퀘이션 2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RX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퀘이션을 이퀘이션 1하고 등치를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M단 나누기 로 AP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번이나 3번 단면에서의 프레셔 V 아니 그때 velocity VP가 되니까 정리를 해주면 얘는 2분의 V1 더하기 V4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번 단면의 속도와 4번 단면의 속도의 평균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자 했던 2번 단면 내지는 3번 단면에서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베르놀리 이퀘이션, 모멘텀 이퀘이션, 그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가지고 거의 주어진 인포메이션이 없었죠. 1번 단면에서의 속도, 면적, 그다음에 프레셔 주어졌고 그런 인포메이션만 갖고도 이 정도의
속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어널리시스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 일에서 4번 단면까지 4번 지점까지 프레셔 분포를 한번 그려봐라 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정하기를 P1하고 P4는 대기압하고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앞서 했던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P2하고 P1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가 P1 지점이고 여기가 P2 지점인데 베르놀리 이퀘이션에 의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속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유로가 좁아졌으니까 속도는 증가했겠죠, 그죠? 속력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프레셔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P2가 P1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죠?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3번에서 4번 구간으로 오면서 유로는 좁아지니까 속도는 당연히 증가하니까 속도는 증가하니까 프레셔는 어떻게 돼요? 역시 4번에서의 프레셔가 3번에서의 프레셔보다 작겠죠. 4번으로 오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프레셔는 또 감소합니다. 1번에서 2번 오면서 감소하고 프레셔가 감소하고 3번에서 4번 가면서도 프레셔가 감소해요. 이 말은 뭐예요? 2번하고 3번 지점 사이에 프레셔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번, 4번 프레셔는 같은데 이 두 개는 같은데 2번이 3번보다 프레셔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플러스를 해보면 이게 프레셔 축이고 이게 1, 2, 3, 4 거리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1번 지점, 여기가 대기압이고 여기가 1번 지점, 여기가 4번 지점이죠. 그죠? 근데 1번에서 2번, 3번 여기다 치면은 1번에서 2번 지점 오면서 프레셔는 감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오면서 프레셔 감소하죠. 4번이 픽스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럼 2번에서 3번 사이는 여기서 이렇게 프레셔 점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프레셔 점프가 일어나느냐? 좀 전에 설명했죠. 프로펠러가 돌면서 공기에다가 유체 유동에다가 일을 해주죠. 그죠? 그 일이 유치한 데는 압력의 형태로 전달이 된 거예요. 압력 에너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일단은 프로펠러 바로 뒷면에서는. 그래서 프로펠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유체에 전달이 될 때는 압력 에너지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 즉 유체의 스태틱 프레셔를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해줬다라는 거에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또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오면서는 프레셔가 감소를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베르놀리 이퀘이션 생각해보면 베르놀리 이퀘이션 세 가지의 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압력항,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항, 위치에너지항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위치에너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높이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오면서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베르놀리 이퀘이션 생각해보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1번에서 2번 지점 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태틱 프레셔를 소비를 해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죠? 1번에서 2번 지점 오면서. 그걸 다 프레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스태틱 프레셔가 다이나믹 프레셔로 전환이 된 겁니다.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키네틱 에너지고, 그래서 1번에서 2번 지점으로 오면서는 손실 없이, 그죠? 중간에 어떤 일이나 열의 공급 없이 스태틱 프레셔가 키네틱 에너지로, 다른 말로 다이나믹 프레셔로 전환이 됐고, 2번, 3번 구간에서는 일의 전달이 있었던 거예요. 프로펠러가 일을 해서 그게 유체한 데는 압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압력이 상승되었던 것이 다시 3번, 4번 구간에서는 3번 지점에서 스태틱 프레셔가 상승이 됐으니까, 급작스럽게 상승됐으니까 다시 또 다이나믹 프레셔로 전환이 되면서 4번 지점까지 온 겁니다. 다이나믹 프레셔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곧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했다, 내지는 뭐 빌라시티가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비행기가 추진력을 얻어서 날고 있는데, 일단 에너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체 유동에서는 이렇게 프레셔 전환이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도 많은 걸 지금 알 수 있죠. 네, 오전에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반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열심히 팔을 이렇게 저으면은 물이, 내가 팔로 이렇게 자유수영 할 때 보면은 팔로 물을 끌어당기죠. 그죠? 끌어당길 때 내가 몸이 앞으로 나가죠. 프로펠러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펠러가 돌면서 공기를 자꾸 뒤로 보내면서 그 반력으로 프로펠러가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힘을 그대로 비행기 동체에 전달을 해주니까 비행기 동체가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장난감 비행기가 됐던, 진짜 경비행기 같이 큰 비행기가 됐던, 다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반력을 많이 얻느냐가 얼마만큼 추진력을 잘 얻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추진력이 큰 비행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반력이 커지는 프로펠러의 모양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반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의 추진력을 의미한다. 추진력과 같은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열심히 돌아가서 유체한테 일을 해주고 그 유체가 다시 받은 에너지만큼 프레셔를 상승을 시키고, 그죠? 그 프레셔 상승에 따라서 다시 속도가 바뀌죠. 다이나믹 프레셔가 바뀝니다. 키네틱 에너지가 바뀌고 모멘텀으로 얘기하면은 모멘텀의 변화가 생긴 거죠.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 모멘텀의 변화가 생겼으면은 당연히 힘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힘하고 모멘텀의 변화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다시 힘을 가해줘도 모멘텀이 변환되지만은 모멘텀을 바꿔줘도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4번 지점까지 프로펠러가 열심히 돌아서 모멘텀의 체인지가 유도가 됐는데 이 모멘텀의 체인지만큼 해당하는 힘이 이 반력인 거고, 이 반력은 곧 비행기의 트러스트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RX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프로펠러가 열심히 유체를 뒤로 밀어내고 밀리는 만큼 유체는 프로펠러인데 힘을 가해주니까 프로펠러가 앞으로 밀림에 따라서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체도 똑같은 힘을 받아서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그럼 지금 이 프로펠러에 붙어 있는 비행기는 이 반력에 해당하는 만큼 추진력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닐 것 같아요? 음? 지금 프로펠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추진력 이렇게 생겼으니까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은 비행기 동체 입장에서는 힘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가속도 운동하는 게 아니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응? 이 비행기는 지금 이 프로펠러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일정 속도로 움직입니다. 일정 속도로 움직이면 비행기 동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은 어때야 돼요? 어떤 값을 지내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뉴턴의 제법칙에 의하면은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을 할 때는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트러스트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 컨트롤 발륨 상에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러스트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컨트롤 발륨을 동체에다가 잡아두게 되면 트러스트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힘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동체하고 공기하고의 마찰에 의해서 마찰력을 또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러스트에 해당하는 만큼 마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상쇄돼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뉴턴의 제2법칙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거 보면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올해 학생들은 진짜 똑똑해. 내가 가르쳐주면 다 잘 이해하는 것 같아.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Y 방향에 대한 힘도 비행기 날개, 프로펠러 날개를 설계하기에 따라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실제는 받게 만들면 안 되겠죠. 잘못 만들면 그래 되겠죠. 프로펠러를 만들 때는 오로지 앞으로만 나가게 만들어야지. 그죠? 또 그럼 프로펠러 공기에 대해서 자꾸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일을 해준 이 경우에 해줬을까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단면부터 4번 단면까지를 포괄하는 컨트롤 발륨을 생각을 합시다.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구하려면은 에너지 보전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죠. 에너지 보전 법칙인데 일을 하고 한 게 된 거니까 베르놀리 이퀘이션 더 이상 사용 못 합니다. 베르놀리 이퀘이션은 일 같은 게
포함이 안 돼 있을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방정식이고, 원래 에너지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터 티어럼에 의하면은 컨트롤 발륨에 가해준 열, 이 경우는 0입니다. 없죠. 그 다음에 1의 합은 컨트롤 발륨 내에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근데 지금은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얘는 0입니다. 아니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 빼기 가지고 들어온 에너지로 반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발륨에 가해준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는 프로펠러 축을 통해서 뭐 안에 내연기관이 있으면 내연기관이 열심히 프로펠러를 돌려주면서 했던 그 일이죠. 그래서 축을 통해서 전달된 일이 있습니다. 샤프트 웍이 있고, 나가는 에너지 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질량유량에다가 이 질량유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곱해주면 되죠. 엔탈피하고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지만은 무시한다 그랬죠. 높이 차이가 없으니까. 빼기 들어오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들어오는 엔탈피,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를 고려해 주면 되죠. 이거는 연력학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이 경우는 앞서 이야기 안 했지만은 온도 차이는 1번 지점하고 4번 지점에 온도 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선풍기 생각해보면 알죠. 선풍기 바로 뒤에 하고 선풍기 날개 바로 뒤에 하고 선풍기 날개 바로 앞에 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선풍기 모터에서 나는 열 말고 공기에서 보면은 없죠. 없습니다. 프로펠러가 열심히 돌아서 마찰을 일으키겠지만은 공기하고, 그로 인한 온도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H1, H4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M-4하고 M-5는 같다 그랬죠. M-로 같은 거고 H4-H1은 온도가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을 통해서 비행기에 있는 내연기관이, 아니면은 뭐 털빈까지는 아닐 거고, 내연기관이 프로펠러에 전달해준 일은 어떻게 쓰였느냐, 키네틱 에너지로 생각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1번 단면의 에너지에 비해서 4번 단면의 키네틱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게끔 그렇게 해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어떻게 쓰였느냐, 컨트롤 발륨에 이만큼의 일이 전달이 됐는데, 그 컨트롤 발륨에서는 이렇게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간 에너지의 차이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프로펠러가 한 일이 프레셔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2번 단면, 3번 단면의 프레셔를 증가시키는, 스태틱 프레셔를 증가시키는 식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컨트롤 발륨 1번, 4번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 컨트롤 발륨에 가해진, 외부에서의 가해진 일은 1, 4번 단면을 통해서
유체의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러스트 파워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힘 자체는 트러스트 힘 자체는 아까 RX만큼 같은 거였고, 그죠? 트러스트 파워라고 하는 거는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추진 동력은 트러스트에다가 트러스트는 힘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힘을 받아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속도를 곱해주면 되죠. 그게 트러스트 파워가 됩니다. 트러스트는 이미 우리가 구해놓기를 m.v4-v1으로 구해놨고, 여기서 비행기 속도는 얼마예요? v1이에요, v4예요, vp예요, 뭐예요? 응? 여기 우리 속도 4개 나왔는데 1번 단면, 2번 단면, 3번 단면, 4번 단면 속도 나왔는데 비행기 속도가 그 중에 뭐예요? 응? V1이라 생각하는 사람, VP라고 생각하는 사람, V4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이거는 기계공학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아야 되는 건데, 어? 여러분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 봤을 때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가 같은 속도가 1번 단면에서 나올 것 같아요. 프로펠러 단면에서 나올 것 같아요. 4번 단면에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레퍼런스 프레임이 비행기에 있다 그랬죠, 그죠? 내가 비행기 타서 관찰한다 그랬죠. 응? 무슨 속도가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당연히 V1입니다. 그죠? 저 멀리서 정지해 있는 나도 정지해 있고 유체도 정지해 있으면은 둘 다 속도가 0이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저 멀리 있는 유체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저기 멀리 있는 유체가 나한테 다가오는 속도가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V1이 되는 거예요. 앞서 구해놨던 이거죠, 이거. 얘입니다.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풀어 적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이 컨트롤 발륨에 가해준 일이 되는 거예요. 인풋 에너지입니다. 그죠? 파워 인이 돼요. 내가 전달해준 에너지, 총 에너지. 내가 정한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저 에너지가 그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100% 쓰이면은 이거는 100% 효율이 있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면 효율이 그보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쓴 나의 목적은, 내가 저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공급해준 목적은 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쓴 건데, 과연 얘하고 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실제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내가 공급을 저만큼 했는데 트러스트 파워는 여기서 요만큼 나온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셰프트를 통해서 일을 저만큼 전달을 했는데 실제로 저 중에서 내가 내 목적에 맞게 쓴 에너지는 딱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손실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손실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설계를 할 때 손실이 최소화되게끔 설계하면은 그만큼 에너지 효율은 좋아지죠. 근데 손실이 최소화되게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V1하고 V4가 같게 만들어주면 손실이 빵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하면 설계를 잘한 거예요. V1하고 V4가 똑같이 되게끔 그래서 손실이 로스가 없게끔 해주면 잘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비행기 안 날리는 겁니다. 비행기를 그냥 정지해 두고 있으면은 가능한 거죠. 에너지 하나도 안 쓰는 거죠. 그죠? 손실은 0이지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V1하고 V4가 같으면은 트러스트 파워 자체도 0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손실을 감수하고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널리시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효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공급한 에너지,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에너지, 목적에 맞게 사용한 에너지가 그 두 가지 비가 에너지 효율이니까 효율을 구해보면 저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작아지면 되는데 분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V1분의 V4가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만큼 그 비행기는 저속 비행을 하는 비행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속 제트기 이런 거 만들면 항상 효율은 나빠지죠. 그죠? 비슷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 입장에서는 V1하고 V4하고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트러스트 입장에서는 V4-V1이 트러스트였으니까, 거기 트러스트의 그 표현이 있었으니까 V4보다 V1보다 V4가 훨씬 크면 클수록 트러스트는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힘은 센 동력을 얻는 대신에 그만큼 효율을 희생을 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엔진 배기량을 높여갖고 힘을 키워두면 그만큼 효율은 나빠지죠. 그래서 엔진 배기량이 큰데 소형차보다 효율이 잘 나오는 차는 없죠. 그죠? 물론 다른 측면에서 뭐 신기술 같은 걸 많이 적용해서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조건들이 똑같을 때는 배기량이 크면 효율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전체에 대해서. 예. 다 포함된 거예요. 아까 에너지 이퀘이션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손실은 없다라고 본 거죠. 이거에 비해서는 거의 무시할 만큼 작다고 본 거죠. 마찰에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전에 H1하고 H4가 같다라고 생각했죠. 그죠? 실제로는 같지 않을 거예요. H4가 조금 더 클 거예요. 마찰 때문에 4번 단면의 공기의 온도가 1번 단면보다 클 텐데, 이 손실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손실이에요. 온도 차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또 내가 자동차 타고 달려가면 공기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죠? 공기가 다가오는 속도가 여기 지금 V1이에요, V4예요. 응? 공기가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지해 있는 공기 속을 내가 차 타고 갈 차는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 차라리 내가 뜀박질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치면은 내가 달려가는 속도가 공기 입장에서 어때요? 응? 내가 달리는 속도하고 공기가 나한테 다가오는 속도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때 이 공기 속도라고 하는 게 V1이냐 V4냐 뭐 VP냐 내가 물어본 건데, 어느 지점에 있는 속도가, 어느 집에서 한측한 속도가 맞을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공기가 다가올 때 그때 속도가 내가 달리는 속도가 되는 거죠. 로컬하게 VP나 V4는 프로펠러에 의해서 왜곡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아니고. 공기는 가만히 서 있는데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간다. 그죠? 날아갈 때 공기가 어떤 속도를 갖고 날아가는데, 그러면은 아니, 비행기가 어떤 속도를 갖고 날아가는데 멀리 있는 지점에서 여기는 공기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비행기는 가만히 있고 공기가 다가간 것처럼 보이죠. 이게 비행기의 속도지. 여기서 여기 어떤 프로펠러 달려 있어서 프로펠러 때문에 왜곡된 속도가 비행기 속도는 아니죠.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가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문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 문제 시작할 때 우리한테 주어진 인포메이션은 앞에 보시면 딱 네 가지였습니다.
1번 단면에서의 속도, 1번 단면의 면적, 그때의 프레셔는 사실은 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당연히 대기압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지점에서의 속도입니다. 그죠? 요 네 가지만 주어졌어요. 네 가지만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 잘 이해를 하면 이렇게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널리시스,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의 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만 잘하면은 이런 기초 설계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비행기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비행기 이피션시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피션시는 내가 정해진 값이 아니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피션시를 얼마나 고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는 트러스트를 구하겠다. 아니면은 트러스트가 더 중요하면은 트러스트를 먼저 생각해놓고 이피션시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이 앵귤러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리니어 모멘텀이고 마지막으로 앵귤러 모멘텀만 살펴보면 기계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대 역학을 이야기하는데 4대 역학, 재료 역학, 동력학, 연력학, 유체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내용들이 요거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학은 뭐냐? 결국은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고체의 특성들, 고체 움직임의 특성들, 아니 정지하고 있는 고체의 특성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상태, 상태나 물체의 상변화가 이루어진 어떤 그런 상태의 특성들을 보는 거죠. 그게 연력학이고, 움직이는 유체, 정지하고 있는 유체의 특성을 보는 게 유체학이고, 전부 다 그 법칙 3개로 하는 거예요. 대상만 유체냐, 고체냐, 그리고 움직이고 있느냐, 상변화를 했느냐, 뭐 아니면 뭐 정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만 다른 거지. 어널리시스는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은 뭐냐? 동력학에서도 했겠지만은 있는 모멘텀의 모멘트죠. 리니어 모멘텀의 여기서 말하는 모멘텀이라는 거는 리니어 모멘텀이에요. 리니어 모멘텀의 모멘트가 앵귤러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멘트를 m이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어떤 모멘트를 가해주게 되면, 다른 말로 토크를 가해주게 되면 리니어 모멘텀에 대해서 리니어 모멘텀이 이 각운동을 하게 되는데 레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에 의하면은 일단은 컨트롤 매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량체 M, 여기서 말하는 로 dv의 앵귤러 모멘텀은 R하고 V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에 변화가 생긴다. 즉 컨트롤 매스에 내지는 질량체 M에다가 모멘트나 톨크를 가해주게 되면 그 컨트롤 매스는 이마만큼의 각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킨다. 단위 시간당.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뉴턴의 제2법칙을 앵귤러 모멘텀에 적용한, 다시 말해서 라그랑지적으로 서술낸 앵귤러 모멘텀 보존 법칙입니다. 우리는 얘를
오일러 관점에서 기술해야 되니까 레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을 써갖고 레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에 의하면은 어느 순간에 우연히 컨트롤 매스하고 컨트롤 발륨하고 일치하게 돼 있어서 똑같은 동일한 이런 모멘트가 컨트롤 발륨에 가해지고 있으면 걔는 컨트롤 매스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강운동량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컨트롤 발륨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강운동량 변화와 그 다음에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유량이 가지고 드나드는 앵귤러 모멘텀의 차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앵귤러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 R 크로스 프로덕트 V가 인텐시브 프로퍼티 G가 되는 거예요. 얘도 리니어 모멘텀과 마찬가지로 벡터식입니다. 그죠? 벡터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그 또한 벡터죠. 그죠? 얘도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세 가지 이퀘이션이에요. x 방향, y 방향, z 방향에 대한 각각의 앵귤러 모멘텀을 따로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x1 방향, x2 방향, x3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걔를 편하게 그냥 줄여서 xi 방향이다. i는 1이거나 2이거나 3일 수 있어요. 그래서 i 대신에 1 넣으면은 x1 방향이 되는 거고 2 넣으면은 x2 방향이 되는 거고 3 넣으면 x3 방향이 되는 건데 그래서 r 크로스 프로덕트 v의 xi 성분에 대해서 앵귤러 모멘텀 보존 법칙을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은 리니어 모멘텀하고 거의 동일한데 폴스 대신에 토크나 모멘트 생각해 주면 되고 리니어 모멘텀의 인텐시브 프로퍼티인 속도 대신에 여기다가 위치 벡터만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는 게 아니고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따로따로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예요.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뭐 이론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앵귤러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수까지가 않죠. 그래서 봅시다. 여기 위치 벡터 R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치 벡터 R 지점 R 좌표에 속도 V가 있습니다. 임의의 속도 V가 있으면 이 지점이 갖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X3 축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의 X3 방향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X3 축으로부터 여기 직선거리를 R이라고 하고 R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을 하나 생각해 보면 이거를 위에서 내려보는 겁니다. 즉 X3 축을 따라서 내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탑뷰죠. 이 경우에 탑뷰를 한번 보게 되면 X3 축은 하나의 점으로 보일 것이고, 그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요 반지름이 요걸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X3 축을 따라서 속도 벡터 V를 사형을 하게 되면 이거의 프로젝션이 생기겠죠. 여기 이렇게 VP가 생길 겁니다. 이 VP가 뭐냐면은 속도 벡터 V에 X3 축을 따라서 사형한 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이 원에 대한 노멀한 성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 원에 대한 탄젠트한 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한 성분, 노멀한 성분을 각각 VT, VN이라고 하고, 이때의 각을 테타라고 합시다. 테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VP에서 VP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때는 요 각이 테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X3 축으로부터 VP의 연장선까지의 거리를 수선거리를 H라고 합시다. 다시 말해서 이 원은 지금 X3 축의 수직한 평면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 상황이. 그래서 X축의 수직한 평면에다가 속도 벡터 V하고 그 다음에 위치 벡터 R을 프로젝션 한 것이 VP하고 소문자 R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X3 축에 대한 X3 축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 성분, 앵귤러 모멘텀의 X3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X3라고 하는 것은 요 벡터의 X3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는 R 곱하기 VT가 되는 거죠. 얘는 달리 표현하면은 R 곱하기 코사인 테타의 VP가 되는 거고, 여기 이 VP도 평면상에서 벡터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VP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을 해보면 VP의 크기가 아니고 R 코사인 테타로 하는 건 뭐예요?
R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은 요것이 H가 되죠. 그래서 H입니다. 그래서 이 인텐시브 프로퍼티, 앵귤러 모멘텀의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각각의 성분별로 살펴봤을 때, 지금 요거는 X3 성분인데 성분별로 살펴봤을 때 그때의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결국은 프로젝션 된 속도의 크기에다가 그 프로젝션 된 속도까지의 속도 벡터까지의 수선거리입니다. 중심축에서. 지금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X3축에서 X3축에 대한 성분을 앵귤러 모멘텀 성분을 생각하면은 X3축으로부터 이 VP의 연장선상에까지 그린 이 수선 거리가 H인데, H와 이거의 곱 내지는 여기서처럼 R 곱하기 탄젠셜한 성분, 이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똑같으니까 값은 아무거나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앵귤러 모멘텀의 X3 방향 성분이 되는 거고, X2나 X1도 X1 성분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디어럼을 X3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모멘트나 토크의 X3 성분은 이것이 컨트롤 발륨에 가해지고 있으면은 컨트롤 발륨의 앵귤러 모멘텀의 X3 성분을 이만큼 변화시키고, 그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드나드는 질량 유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질량 유량은 스케일러 양이에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스케일러 양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X3 성분의 앵귤러 모멘텀을 함께 고려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으면 컨트롤 발륨이 가지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의 X3 성분이 이만큼 변하게 되고,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 유량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앵귤러 모멘텀의 X3 성분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합과 같아진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동력합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동력합만 잘 이해를 해서 앵귤러 모멘텀의 X1 성분, X2 성분만 잘 골라낼 수 있으면, X3 성분만 잘 골라낼 수 있으면 대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리니어 모멘텀하고 똑같아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거에 대해 질문. 예. 그건 내 마음이지. 불만이 있어요? X3로 쓰기 싫으면 Z로 쓰세요. 또 근데 이거 어널리시스를 계속 하다 보면 XY Z로 쓰는 것보다는 X1, X2, X3로 쓰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편리할 겁니다. 왜냐면 같은 게 반복되니까. X 방향 성분이나 Y 방향 성분이나 Z 방향 성분이나 결국 찾아내는 방법 똑같죠. 다른 게 없죠. 역시 이것도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예제 문제만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벽면입니다. 이 벽면, 어느 벽면에 이런 지지대가 있고, 이 지지대를 따라서 어떤 파이프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의실 벽면에 어떤 지지대가 있고, 강의실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파이프가 쭉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탑뷰예요. 지금 하늘에서 우리 강의실을 내려다본 탑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그 다음 이 점이 a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a점에 가서 손으로 이 파이프를 잡고 있다, 이 지지대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이 들어와서 V1, P1,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A1이고, 이런 물이랑을 가진 물이 이 파이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로 나올 때는 V2, P2, A2라고 하는 양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A는 당연히 면적이고, 이 두 개 면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A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정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Z 방향으로, 이 경우는 지금 칠판의 수직한 방향이죠. 칠판의 수직한 방향으로 톨크를 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어느 한 방 X 방향이나 Y 방향으로만 힘을 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응? 물이 이렇게 지나갈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A지점에 가서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데, 응? 이 모멘트가 이게 안 걸리게, 이걸 잡고 있을 때 모멘트가 안 걸리게, 안 걸리니까 그냥 한 방향으로만 힘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모멘트가 걸릴 것 같으니까 어떤 그거에 대한 반력으로 톨크를 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지해주면. 응? 얘가 일로 가려고 하면은 A점을 중심으로 어떤 회전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이 파이프 시스템 전체가. 그죠? 여기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얘 고정이 안 돼 있으면은, 여기 힌지가 있다 치면은, 이렇게 냅두면은 얘가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이쪽 방향이 됐든 이쪽 방향이 됐든.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야 돼요. 이거 유체학의 문제가 아니고, 동력학만 배웠어도, 사실 동력학을 안 배워도 이건 상상이 돼야 돼요. 어릴 때 장난치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물이 이 파이프를 밀려가잖아요. 그죠? 이 파이프가 지금 고정이 안 돼서 물이 일로 방향을 바꾸면서 모멘트가 바뀌는 거죠. 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멘트가 이 유로 형상에 의해서 꺾여주면서 모멘트가 바뀝니다. 그죠? 모멘트가 바뀌고 여기서 또 바뀌죠. 이 모멘트들의 바뀌면서 이 A점에 대해서는 얘가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회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Z3축을 중심으로 해서, Z3가 아니고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톨크를 가해줘야지 얘가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점에 걸리는 토크를 한번 구해보라. 이게 안 움직이게끔 하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1번 단면, 여기를, 아니 단면 필요 없구나. 이 양쪽 다 플렉서블 커플링으로 연결합니다. 유연한 커플링으로 합니다. 왜 저거를 꼭 이야기를 하느냐? 유연한 커플링으로 이걸 어레인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보다 훨씬 상류에서, 아니면 이쪽보다 훨씬 하류에서 걸리는 모멘트까지, 그쪽에서 발생하는 모멘트까지 A점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쪽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전달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여기 플렉시블 커플링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저쪽에서 어떤 변화가 여기 영향을 안 주게 하려면은 여기 플렉시블하게 해줘야 되죠. 그죠? 여기다 에어 쿠션을 둔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 이쪽에서 막 뒤틀림이 생겼을 때 얘가 영향을 안 받겠죠.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컨트롤 발림을 잡아봅시다. 그래서 여기 인포메이션을 주었으니까 여기 컨트롤 서피스 두고, 여기도 컨트롤 서피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A점에서 내가 뭐를 알고자 하니까 A점도 컨트롤 서피스에 포함을 시키고, 얘도 그냥 이렇게 합시다. 벽면을 따라서 해도 되는데 이 경우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랬을 때 입구까지의 수직거리 A점으로부터,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내가 A점이니까 A점에다 축을 뒀었을 때, A점에다가 Z축을 뒀었을 때, 이 Z축으로부터 입구까지의 거리를 H1, A점으로부터 출구까지의 거리를 H2,
라고 하고, 입구와 출구에서는 플렉스블 커플링이 달려 있어서 입구보다 상류, 출구보다 하류 지점에서 발생되는 뒤틀림이나 뭐 토크나 모멘트는 A점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고, 인렛과 아웃렛에서 각각 주어진 프로퍼티들이 다 유니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P1, P2 프레셔는 게이지 프레셔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항상 먼저 할 때는 어느 어널리시스나 다 질량 유량은 알아야 되죠. 매스 플로레이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를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워낙 단순하죠. 스테디 스테이트고 입구 하나 출구 하나니까 들어오는 질량 유량만큼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구분하지 말고 n 다수로 합시다. 그 다음에 컨저베이션 오브 앵귤러 모멘텀을 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Z축에 대한 성분이 관심이 있죠. A점에서 걸리는 Z방향의 모멘트의 합은 이 컨트롤 발륨 내의 유체가 가지고 있는 Z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의 변화율인데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드나드는 질량 유량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Z방향 앵귤러 모멘텀 성분. 이렇게 됩니다. 좌변 같은 경우는 지금 A점에 걸리는 앵귤러 모멘텀, 아니 앵귤러 모멘텀 아니고 A점에 걸리는 톨크 아니 모멘트 Z 성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반력으로서 여기에 지금 내가 가해주는 힘이 있을 거예요. 걔를 T라고 합시다. 내가 붙잡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벽이 붙잡고 있다든지 내가 붙잡고 있다든지. 일단 저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TA로 합시다. 그래서 카운터 클락와이즈를 우리가 파지티브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뭐예요? 힘에다가 거리 곱한 게 모멘트죠. 그래서 리니어 모멘텀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컨트롤 발륨에 가해지고 있는 힘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발력이 있겠지만은 발력의 Y 성분, X 성분이 있겠지만은 이 A점에 지금 향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0이어서 그는 그 발력은 모멘트에 영향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걸리는 힘. 힘을 찾으면 그 다음에 거리만 곱해주면 앵귤러 모멘텀이 되니까 이 컨트롤 서피스에 가해지고 있는 힘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벽면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천장에서 내려다 보면 벽면이니까 중력은 이 벽면에 이 칠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걔는 Z방향 톨크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힘은 뭐 있어요? 바디 폴스 없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유효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 이 컨트롤러 발림에 가해지고 있는 힘, 톨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힘이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응? 없어요. 응? 그렇죠. 프레셔 볼 수가 있죠. 지금 P1, P2가 게이지 프레셔로 주어져 있는데 대기압이 아니죠. 바깥에는 다 대기압이고 이 부분만 지금 대기압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프레셔 폴스가 유효하게 있고 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프레셔 폴스가 유효하게 있으니까 여기 가해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토크가 있겠죠. 여기 가해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토크가 있겠죠. 이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셔 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프레셔 폴스는 P1 곱하기 A1이 되는 거고, 그죠? 게이지 프레셔라고 했으니까 대기압을 빼줄 필요 없어요. 이미 빼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 폴스가 만들어내는 톨크는 H1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의 방향은 지금 반식의 방향으로 P1이 가해주고 있는 힘은 A점에 대해서 반식의 방향의 톨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출구에서 가해지고 있는 프레셔 폴스는 이쪽 방향이죠. 그죠? 이쪽 방향인데 얘는 여기서 힘을 가해주면 A점에 대해서는 식의 방향으로 톨크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H2, P2, A2가 되는 거예요. 우변은 질량 유량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일단은 나가는 질량 유량 M- 가지고 나가는 앵귤러 모멘텀. 아까 전에 앵귤러 모멘텀은 이거에 Z 성분을 구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면에 대해서 수직한 속도 성분에다가 수직거리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VP에다가 H 곱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이 VP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 면의 수직한 속도 성분인 V2가 되는 거니까 H2 곱하기 V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VP의 크기가 되는 거, 이 경우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질량 유량이 가지고 들어오는 리니어 모멘텀이 있는데 리니어 모멘텀은 V1이고, 그죠? 이 리니어 모멘텀의 모멘트니까 이 리니어 모멘텀의 모멘트는 거리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입구부터 A 지점까지의 수직거리 H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식이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TA P1 A1 H1 마이너스 P2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톨크는 A점의 저 시스템에 의해서 가해지고 있는 톨크 내지는 그 반력은 리지스팅 톨크는 저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뭐예요? 여기 m 닷 곱하기 v2라고 하는 것. m 닷 곱하기 v2는 리니어 모멘텀이죠. m 닷 곱하기 v1도 역시 들어오는 리니어 모멘텀. 얘는 나가는 리니어 모멘텀인데 리니어 모멘텀의 모멘트가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그죠? 그래서 리니어 모멘텀의 h2를 곱해주면 수직거리를 곱해주면 쭉까지의 수직거리를 곱해주면은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쭉까지의 수직거리를 곱해주면은 앵귤러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 이해하죠, 그죠? 예. 플렉스블 커플링이 만약에 가정이 안 되면 사실은 이 A점에 가해지고 있는 모멘트는 여기뿐만 아니고 이 상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상류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플렉스블 이게 커플링이 없이 그냥 쭉 셋파이프로 연결돼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얘를 한번 밀어주면은 그 힘이 여기 톨크로 전달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상류에도 유체하고 이 파이프 간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리니어 모멘텀이 있는 거고, 그 리니어 모멘텀에 의한 토르크는 생기는 건데, 그러다 우리 어널리시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상류에서의 앵귤러 모멘텀 영향을 배제해 주기 위해서 전달이 안 되게끔 플렉시블 커플링을 둔다는 거예요. 완충 장치를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힘이 전달이 안 되게. 또 예. 방향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부호도 바뀌겠죠. 헷갈리지 않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응? 헷갈리면은 그게 헷갈린다 그러면 연습을 그만큼 적게 한 거죠.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헷갈리지 말아야죠. 예. 또 예. 뭐라고? A점을 옮겨서 리니어 모멘텀을 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를 어디로 옮겨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A점을 어디로 옮긴다고? 6? 여기서 발력을 구한다고요? 발력 어디서 구한다고? 여기요? 여기서? 여기 구한 다음에 뭐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세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한 30분 정도만 더 하면 5장이 다 끝나는데 우리 진도가 빠르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